저기 들어가 있거라. 내일 아침까지 나오지 마라. 한겨울밤 9살 소녀 청이는 닭장에 갇혔습니다. 계모와 두 의붓자매가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파고들었고 닭들은 놀라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청이의 얇은 옷은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모는 청이의 밥에 조금씩 독을 탔고 청이의 눈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한겨울 눈 내리는 밤, 청이는 도둑 누명을 쓰고 맨발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던 소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몇 년 뒤 청이는 장터의 거상이 되어 계모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모와 의붓자매에게 학대당하고 추방당했던 소녀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청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상추와 깻잎을 가꾸었어요. 아버지 이봉출은 보부상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보따리를 메고 집을 나섰죠. 그가 돌아올 때면 청이는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청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우리 청이, 아버지 기다렸느냐? 그의 손에는 늘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엿이었고 어떤 날은 비단 조각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비단으로 청이의 댕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청이의 검은 머리를 감쌌고 청이는 그게 좋아서 계속 만졌어요. 밤이면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청이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청이야,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느냐? 하늘 천 자입니다. 그래, 잘했다. 어머니의 손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청이는 그 손을 잡고 잠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알아눕더니 사흘 만에 눈을 감았어요. 청이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청이를 떼어냈고 어머니는 하얀 천으로 덮였죠. 장례를 치른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어졌고 청이는 혼자 밥을 지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법을 배웠고 쌀을 씻어 솥에 담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이 자주 데렸지만 울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었고 두 달이 석 달이 되었어요. 청이는 혼자 잠들었고 혼자 깼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청이가 9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인과 두 딸이 함께였습니다. 여인은 박씨라고 했고 큰딸은 매화, 작은 딸은 춘심이라 불렸어요. 박씨는 환하게 웃으며 청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이구나. 예쁘게 생겼네. 이제부터 우리가 한 집안 식구란다.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씨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머니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매화는 청이를 쳐다보며 빙긋 웃었어요. 춘심이는 청이보다 어렸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청이를 불렀어요. 청이야, 인사드려라. 이제부터 새 어머니시다. 청이는 절을 올렸습니다. 박씨는 청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청이는 방 한쪽 구석에 누웠습니다.
매화와 춘심이는 이불을 차지했고 청이에게는 얇은 요 한 장만 남았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청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사흘 뒤 아버지는 다시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청이는 대문 앞에 서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청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 있거라. 새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청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청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함이 두려웠습니다. 박 씨는 처음 며칠 동안 다정했습니다. 청이에게 새치마를 주었고 저녁상을 함께 차렸어요. 매화와 춘심이도 청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청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을 떠나자마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청이야, 물 끼러 와라. 빨리.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청이는 두레박을 들고 우물로 갔어요. 물동이가 무거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릴 때였어요. 박 씨는 매화와 춘심이 앞에만 반찬을 놓았습니다. 청이 앞에는 밥과 된장만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밥이나 처먹어. 주제도 모르고 반찬까지 봐라. 청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화와 춘심이는 킥킥거리며 반찬을 먹었어요. 청이는 된장만 찍어 밥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야 했어요. 청이의 손은 거칠어졌고 발바닥은 갈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청이가 밥을 늦게 차렸다는 이유로 박 씨가 손등을 때렸습니다. 청이는 아파서 손을 움츠렸어요. 매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아, 아니 청이야. 이제부터 나를 언니라고 불러야 해. 언니요? 하지만 우리 같은 나이인데요. 같은 나이라도 내가 먼저 이 집에 들어왔잖아. 언니라고 불러. 안 그러면 또 얻어맞을 거야. 청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춘심이가 청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청이는 비명을 참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박 씨는 그 광경을 보고도 돌아섰어요. 밤이 되면 청이는 방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매화와 춘심이는 이불을 덮고 코를 골았어요. 청이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달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깨끗했고 박 씨는 웃으며 맞이했어요. 매화와 춘심이도 얌전했습니다. 청이는 아버지를 보며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 씨가 청이를 먼저 불렀습니다. 청이야, 아버지께 인사드려라. 그동안 잘 지냈다고 말씀드려라. 청이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청이의 거친 손을 봤어요.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돌아섰습니다. 고생했구나. 새 어머니 말씀 잘 들었지? 청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구멍에서 말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보따리를 풀며 매화와 춘심이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청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청이는 마루에 앉아 달을 봤어요. 달은 차갑게 빛났고 청이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틀 뒤 아버지는 다시 떠났습니다. 청이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갔어요.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청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문이 닫히고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이야, 빨리 안 들어와? 설거지 산더미야.
청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씨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청이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마당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물동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청이는 두레박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박 씨는 청이를 사람이 아니라 하인처럼 부렸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어요. 손은 갈라졌고 발은 부르텄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청이가 밥을 늦게 차렸다는 이유로 박 씨가 화를 냈어요. 이 못난 것, 밥도 제대로 못 차려? 쓸모없는 년. 죄송합니다. 아궁이 불이 잘 안 붙어서. 변명은 밖으로 나가거라. 청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밖은 추웠고 해는 이미 넘어간 뒤였어요. 박 씨는 청이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매화와 춘심이도 뒤따라 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기 들어가. 얼어 죽든 말든. 박 씨가 가리킨 곳은 닭장이었어요. 청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어서 들어가지 못할까? 박 씨는 청이를 밀었습니다. 청이는 비틀거리며 닭장 안으로 넘어졌어요. 닭들이 놀라 날개를 퍼덕였고 깃털이 날렸습니다. 매화가 닭장 문을 닫았어요. 걸쇠 소리가 덜컥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거기서 얼어 죽지 않게 빌기나 해라.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매화와 춘심이도 킥킥거리며 따라 들어갔어요. 청이는 닭장 안에 웅크렸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청이의 옷은 너무 얇았습니다. 닭들은 청이를 경계하며 구석으로 몰려갔어요. 청이는 몸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고 청이의 이는 덜덜 떨렸습니다. 닭장 바닥에는 짚이 깔려 있었어요. 청이는 그 집 속으로 몸을 파묻었습니다. 조금은 따뜻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닭들이 가끔 울었고 청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습니다. 잠들면 얼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청이는 죽은 엄마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곧 참았습니다. 울면 더 추울 것 같았으니까요. 청이는 손을 입에 대고 입김을 불었어요.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닭장 문을 열었습니다. 청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박 씨는 짜증스럽게 청이를 끌어냈습니다. 청이의 몸은 얼어붙어 있었고 걸을 수 없었어요. 박 씨는 청이를 마루에 내던지고 들어갔습니다. 일어나서 일해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청이는 마루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높았어요. 청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움직여야 했어요. 그날부터 청이는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이상한 쓴맛이 났어요. 청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굶주림에 그냥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밤에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이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박 씨는 청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눈깔이 달려 있어도 제대로 못 보네. 역시 쓸모없어. 매화와 춘심이는 청이가 넘어질 때마다 킥킥거렸어요. 어떤 날은 일부러 청이 앞에 물건을 놓기도 했습니다. 청이는 그걸 보지 못하고 넘어졌고 그들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청이는 일어나 먼지를 털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면
더 심한 벌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청이의 시야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대낮에도 윤곽이 흐릿했고 밤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청이는 두려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 씨는 청이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청이는 비틀거리며 일했어요. 손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이는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였어요. 박 씨가 달려와 청이를 때렸습니다. 이 망할 것이, 그릇이 얼마나 귀한데. 청이는 맞으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매화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의 요새 이상해요. 자꾸 넘어지고 부딪히잖아요. 게으른 탓이지 뭐겠느냐.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청이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아파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청이는 조각들을 치우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얼굴도 흐릿했습니다. 청이의 시야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청이는 손으로 더듬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실수가 잦아졌어요. 그릇을 깨뜨리고 물을 엎지르고 넘어졌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 화를 냈어요. 쓸모없는 것 같은 이라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귀한 은비녀가 사라졌어요. 박 씨의 비녀였습니다. 박 씨는 청이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년이 제 은비녀를 훔쳤어요. 청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내 방에서 찾았다. 박 씨는 은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청이는 억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매화가 나서며 말했어요. 저 애가 요새 이상했어요. 밤마다 방 안을 뒤졌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춘심이도 거들었습니다. 청이는 두 사람을 봤지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박 씨는 청이를 노려봤습니다. 이런 도둑년을 집에 둘 수 없어요.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박 씨는 청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청이는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은 금방 하얗게 덮였습니다. 썩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박 씨는 청이를 대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청이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신발도 없었고 외투도 없었어요. 청이는 일어나 다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요. 저는 안 했어요. 믿어 주세요.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매화가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오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각오해. 매화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청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춘심이도 나와 돌을 던졌어요. 돌이 청이의 어깨에 맞았고 청이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박 씨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청이는 돌아섰어요. 마을은 어두웠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청이는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발이 시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야는 더욱 흐려졌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청이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미끄러웠고 청이는 자주 넘어졌어요. 일어날 때마다 손과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나무들은 검게 보였고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청이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었고 눈만 내렸습니다. 청이는 계속 걸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졌어요. 청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눈 속에 주저앉았어요. 발은 감각이 없었고 손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엄마 보고 싶어. 청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이는 그게 좋았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누운 청이는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청이야, 아직은 안 돼. 청이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청이의 몸은 점점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세상은 고요했고 청이는 그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청이는 이미 깊은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 근처 국밥집 주인 남씨 할멈은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에 덮인 작은 몸뚱이였어요. 남씨 할멈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가까이 가보니 어린 계집아이였어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남씨 할멈은 한숨을 쉬었어요. 에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남씨 할멈은 청이를 안아들었어요.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아궁이 옆에 청이를 눕혔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청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남씨 할멈은 따뜻한 물을 떠다 청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살아야 할 텐데. 청이는 그날 하루 종일 깨어나지 않았어요. 남씨 할멈은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주 청이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청이가 신음을 냈어요. 남씨 할멈은 국밥을 끓여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청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옆에는 따뜻한 국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이는 몸을 일으켜 국밥을 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손을 뻗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국밥 그릇을 잡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어요. 청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런 따뜻한 밥을 먹어봤던가 싶었어요. 청이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부엌에서 남씨 할멈이 나왔습니다. 다 먹었으면 설거지해라. 남씨 할멈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청이는 고마웠어요. 청이는 일어나 그릇을 들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참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남씨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청이를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청이는 가게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마루를 쓸고 손님상을 날랐어요. 시야가 흐릿해서 자주 실수했지만 남씨 할멈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어요. 청이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국밥집에 어린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더러웠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남씨 할멈은 그 아이를 봤어요. 돈 있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씨 할멈은 혀를 찼어요. 돈 없으면 나가거라. 하지만 청이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먹을 밥을 나눠주면 안 될까요? 남씨 할멈은 청이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이는 자신의 밥을 반으로 나눠 아이에게 주었어요. 아이는 고맙다고 말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청이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름이 뭐니? 석규요. 나는 청이야. 둘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석규는 청이처럼 떠돌이였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청이는 석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석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청이 누나는 강해요. 강하지 않아. 그냥 살아야 하니까. 닷새가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국밥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부부였어요. 그들은 석규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석규야, 우리 석규. 여인이 석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남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규는 당황했어요. 누구세요? 우리가 내 부모란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드디어 찾았구나. 석규는 청이를 봤습니다. 청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지. 좋은 일이잖아. 석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석규를 데리고 나갔어요. 문을 나서며 석규가 돌아봤습니다. 청이 누나, 꼭 다시 만나요. 청이는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히고 청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씨 할멈이 다가왔어요. 그 집은 정씨 가문이다. 근처에서 상단을 운영하지. 그래요? 내 친구가 좋은 곳으로 갔구나.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쓸쓸했지만 기뻤어요. 적어도 석규는 행복할 테니까요. 그날 밤 청이는 마루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별은 반짝였고 청이는 소원을 빌었어요. 언젠가 자신도 행복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석규가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했습니다. 청이는 반가워서 웃었어요. 석규야. 청이 누나 보고 싶었어요. 석규는 청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청이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다고요. 청이는 놀랐어요. 나를요? 네. 우리 집에서 일하면 돼요. 누나가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도와주고 싶대요. 청이는 남씨 할멈을 봤습니다. 남씨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봐라. 여기보단 나을 게다. 청이는 석규를 따라 정씨 가문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저택은 크고 웅장했어요. 청이는 그런 곳을 처음 봤습니다. 석규의 아버지 정진사가 나와 청이를 맞이했어요. 이 아이가 석규를 도와준 청이로구나. 고맙다.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청이는 절을 올렸습니다. 정진사는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청이는 저택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방 청소를 하고 옷을 꿰매고 심부름을 했어요. 일은 힘들지 않았고 밥도 제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이는 서린을 만났어요. 서린은 정진사의 딸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방에만 있었어요. 청이는 서린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서린은 청이를 봤어요. 내가 청이구나. 네, 아가씨. 다리가 불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해. 내가 밖 이야기 좀 해줄래? 청이는 서린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장터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계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리는 눈을 빛내며 들었어요. 둘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서리는 청이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청이는 어머니에게 배운 게 있어서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청이야, 넌 똑똑하구나. 아가씨 덕분입니다. 둘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리는 청이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청이는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어요. 이곳에선 매 맞을 일도 없고 굶을 일도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청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었어요. 서린이 청이를 불렀습니다. 서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청이야, 이게 무슨 뜻이니? 서린은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청이는 편지를 봤어요. 청이의 이름으로 된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청이가 쓴 게 아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린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속였습니다. 집안의 귀한 물건을 훔쳐 팔 생각이었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청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편지 쓴 적 없어요. 하지만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 필체도 비슷해. 청이는 억울했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없었어요. 서리는 청이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아가씨,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하지만 서리는 돌아섰습니다. 청이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정진사가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이야, 짐을 싸거라. 진사님,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청이는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청이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작은 보자기뿐이었습니다. 청이는 저택을 나섰어요. 문 앞에서 석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이 누나, 저는 믿어요. 고마워, 석규야. 어디로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을 거야. 청이는 석규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택이 점점 멀어졌어요. 청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국밥집 앞에 섰어요. 남씨 할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왔구나. 할머니, 들어와라. 빈둥거리지 말고. 청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씨 할멈은 무뚝뚝했지만 청이를 다시 들였습니다. 청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억울했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어요. 왜 자신만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청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닦아냈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청이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청이는 달을 보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겠다고요. 청이는 남씨 할멈의 국밥집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릇을 닦고 마루를 쓸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청이는 정직했고 부지런했어요. 손님들은 청이를 좋아했습니다. 단골이 늘어났고 가게는 북적였어요. 청이야, 내 덕분에 장사가 잘 되는구나. 남씨 할멈은 그렇게 말하며 청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청이는 웃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밤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청이는 그게 두려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이는 근처 암자에 국밥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암자는 산 중턱에 있었어요. 길은 가팔랐지만 청이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암자에 도착하자 스님이 나와 맞이했어요. 고맙구나, 아이야. 스님은 청이를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 눈에 도끼가 남아있구나. 네. 누가 내게 독을 먹였다. 서서히 시력을 앗아가는 독이지.
청이는 놀랐습니다. 박 씨가 그랬구나 싶었어요. 스님은 청이를 암자 안으로 들였습니다. 보름 동안 여기 머물거라. 약초를 다려 먹이겠다. 청이는 남씨 할멈에게 말씀드리고 암자에 머물렀어요. 스님은 매일 약초를 다려 청이에게 먹였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청이는 참고 마셨어요.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스님 보여요. 조금 보여요. 다행이구나. 독이 완전히 빠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보름이 지났어요. 청이의 시력은 많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청이는 스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돌아가기 전에 잠깐 기다려라. 스님은 암자 뒤로 가더니 작은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내 어머니가 남긴 것이다. 어머니가요? 그래. 오래전 이 암자에 시주하며 남긴 것이지. 내 어머니는 내가 언젠가 이곳을 찾을 거라 했다. 청이는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정과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청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는 너를 지켜주고 있다. 이것으로 새 삶을 시작해라. 청이는 보따리를 가슴에 품었어요. 암자를 내려와 남씨 할멈에게 돌아갔습니다. 남씨 할멈은 청이를 보고 놀랐어요. 눈이 좋아졌구나. 네, 할머니. 그리고 제안이 있어요. 청이는 보따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돈으로 가게를 정식으로 인수하고 싶어요. 할머니와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요? 남씨 할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청이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꾸나. 둘은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청이는 장터를 돌며 손님을 모았고 남씨 할멈은 국밥을 끓였어요.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청이는 장터에서 작은 상단을 인수할 기회를 얻었어요. 남씨 할멈은 청이를 믿고 돈을 보탰습니다. 잘해보거라. 청이는 상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곡식 상단이었습니다. 청이는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 농부들을 만났어요. 쌀과 보리를 공정한 값에 사들여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속이지 않았고 저울을 조작하지 않았어요. 다른 상인들이 값을 올려도 청이는 정해진 값을 지켰습니다. 청이 낭자의 저울은 정직하다더라.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청이는 곡식 상단을 2배로 키웠어요. 6달이 지나자 직물과 도자기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이는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했고 나쁜 것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청이의 상단은 장터에서 가장 큰 곳이 되었어요. 3곳의 점포를 운영했고 사람을 여럿 고용했습니다. 청이는 일꾼들에게 제때 품삯을 주었어요. 굶주린 사람에게는 외상으로 팔아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돈을 꾸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청이를 존경했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큰 상단을 운영하다니. 마음씨도 곱고 머리도 좋아. 장터 사람들은 청이를 칭찬했습니다. 청이는 부자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씨 할멈의 국밥집을 도왔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청이를 보며 사람들은 말했어요. 하늘이 저 아이를 돕는 게 분명하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청이는 이제 장터에서 이름난 젊은 거상이었어요. 국밥집도 크게 번창했고 상단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청이는 장터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이것도 비싸고 저것도 비싸고. 청이는 돌아봤어요.
박 씨와 매화, 춘심이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청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청이를 봤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청이는 웃었어요. 모르시겠어요? 저예요, 청이.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화와 춘심이도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청이, 네, 살아있어요. 그날 밤 죽지 않았어요. 청이는 박 씨를 상단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청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이는 계속 물었어요. 독을 먹이고 닭장에 가두고 쫓아냈잖아요. 은비녀도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 방에 넣은 거잖아요. 매화가 나섰습니다. 증거나 있어? 입만 살았네. 그때 남씨 할멈이 나타났어요. 나는 봤다. 이 아이가 눈 내리는 밤에 쓰러져 있던 걸 맨발에 얼어붙은 채로. 석규와 정진사도 나타났습니다. 설인도 함께였어요. 저도 알아요. 청이 언니가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필체가 비슷했지만 똑같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설이는 청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청이는 설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장터 사람들은 박 씨를 비난했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청이는 박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복수를 해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산이 탐났다. 내 아버지의 재산을 내 딸들에게 주고 싶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 한 거예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청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의 삶에서 사라져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청이는 돌아섰습니다. 박 씨는 무너져 울었지만 청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매화와 춘심이가 박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은 장터를 떠났어요. 하지만 이틀 뒤 박 씨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관아 관속들을 데리고 왔어요. 박 씨는 청이의 상단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현이 제 재산을 가로챘어요. 죽은 남편의 유산을 몽땅 훔쳐 달아났다고요. 관속들이 청이를 붙잡았어요. 청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박 씨는 승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이다. 관아에서 곤장 맞고 귀양 갈 줄 알아라. 청이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박 씨가 앞으로 나서며 고발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 계집이 제 남편의 유산을 훔쳐 달아나 제 것인 양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남편이 보부상으로 모은 재산이 모두 제게 돌아와야 하는데 전현이 가로챈 겁니다. 사또가 청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 말을 해보거라. 청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한 푼도 건드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남씨 할멈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이 할멈이 증인입니다. 저 아이는 얼어 죽을 뻔한 것을 제가 구해줬습니다. 그 뒤 악착같이 일해서 번 돈으로 제 가게를 인수했어요. 저 박신녀는 아이를 죽이려 한 놈입니다. 석규와 정진사도 나섰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청이는 어머니의 유산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설인도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사또 나리 박 씨는 청이에게 누명을 씌운 전력이 있습니다. 편지를 위조해 저희 집에서도 쫓아냈어요. 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 씨, 내가 아이에게 독을 먹였다는 게 사실이냐? 아,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닭장에 가둔 것도 거짓이냐? 눈 내리는 밤에 쫓아낸 것도 거짓이냐?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매화와 춘심이는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또는 호통쳤어요. 내 놈이 계모의 도리는커녕 살인을 꾀했구나. 게다가 거짓으로 관아를 속이려 들다니. 사또가 나무판을 내리쳤습니다. 박 씨는 당장 하옥하라. 매화, 춘심 두 놈은 거짓 증언의 죄로 곤장 30을 때려라. 관속들이 박 씨를 끌어냈어요. 박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나를 놓아줘. 마당에서 곤장 소리가 울렸어요. 매화와 춘심이의 비명이 뒤따랐습니다. 청이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어요. 복수가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느껴졌어요. 사또가 청이를 불렀습니다. 청이, 내 결백이 밝혀졌다. 가거라. 청이는 절을 올리고 관아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장터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이를 보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남씨 할멈이 청이의 어깨를 툭 쳤어요. 잘했다, 청이야. 청이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억울했던 모든 날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남씨 할멈이 청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이봉출이 돌아왔습니다. 청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부녀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봉출은 청이에게 사과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 청이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어요. 청이는 이미 혼자 일어섰으니까요. 이봉출은 청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청이야. 청이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청이는 남씨 할멈, 석규, 설인과 함께 상단을 키워나갔어요. 장터에는 청이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청이를 보며 말했어요. 저 아이는 강하다. 청이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고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이는 그들에게 고마웠어요. 밤이면 하늘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청이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청이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